이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수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추천해 주시고 또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정의라는 내용으로 한 1시간 넘게 좀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좀 그 분량 자체를 좀 줄이고 한 40분 정도로 줄이고 여러분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서 좀 토론과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는 거.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셨는데 저는 사실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정치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이 정치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정치의 중심에는 그 파워, 권력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사전적 정의에도 보면은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슬라이드에 지금 화상이 지금 소개가 안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국내에서 그 드라마, 사극 드라마 하나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 장면이 이 정도전이 1300 아마 90년인가 88년인가 90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그 전국에 있는 토지 대장을 개경궁 앞에다 모아놓고 불을 사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사실 새롭게 왕조를 이제 개창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경제가 사실 토지죠. 거의 90% 이상을 이제 권문 세족이 소유를 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개혁이 안 되고서는 새로운 왕조 개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당시의 토지 개혁은 지금의 재벌 개혁보다 100배 이상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성계라고 하는 이제 막강한 군부 세력을 뒤에 얻고 저렇게 토지 대장을 다 뺏어다가 이제 불을 사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다. 즉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모르겠습니다. 정도전이 실제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작가의 상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전 분명히 정도전이 갖고 있는 사상의 그 정치라는 것은 나눔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도 정치를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요. 정치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탕론에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정치학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분은 정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인 분배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정치는 뭔가 이제 자원의 분배, 나눔에 초점을 맞춰 왔다라는 것을 아마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치라는 것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원에 대한 이제 균등한 분배라고 했을 때 이런 개념을 향후 50년 또는 30년 정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사는 세대와 앞으로 살아갈 세대 간의 자원 배분의 그런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이 세대 간 정의 또는 세대 간 형평성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대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도 서로 간 채무가 있다.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장점들을 보존하고 국부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당대에 적절한 양의 자산을 축적해서 후속 세대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다라고 정의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에디스 웨이시스 같은 법학자 같은 경우는요 세대 간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정의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미래 세대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현재 구직 활동 중에는 취준생을 미래 세대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유아들이 이제 미래 세대다. 아니다. 엄마 뱃속에 태아가 미래 세대다. 다양한 그런 미래 세대에 대한 개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뭔가 통일된 그런 뭐 정의나 개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서구에서는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또 나름대로 각각의 정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이죠. 2010년, 11년도에 이 미래 세대의 그 지속 가능 발전 조건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책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좀 정책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연구인데, 뭔가 이 정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좀 명확한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미래 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때 현 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책이나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미래 세대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이 정의 내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현 세대의 그 무분별한 그 환경, 생태계 파괴. 뭐 이 지구는 우리만 뭐 살다가 갈 지구가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또 다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 지구의 환경과 또 생태계를 이제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 세대의 그 성장과 소비를 위한 무분별한 그런 그 자원의 고갈, 또 파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 세대의 그 과도한 복지 확대로 인한 국가 부채의 증가와 미래 세대의 복지 잠식.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요, 이 미래 세대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세대 간 자원 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한 50년이 넘었죠. 여러분 그 성장의 한계란 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클럽에서 발행한 책인데, 이 로마 클럽 성장의 한계에서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그 환경과 자연 자원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공동의 유산이므로 현 세대의 인류가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일정 양을 보존해 두어야 된다라고 이미 5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7년도에 유엔의 그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브르틀란트 보고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보고서가 책으로 출판돼서 우리 공동의 미래란 제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보고서 이름이 브르틀란트냐? 저기 그 사진에 보이시는 저분이 노르웨이 최초의 여성 총리인 브르틀란트 여사입니다. 이분이 이 보고서를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주관했기 때문에 이제 브르틀란트 보고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이 브르틀란트 보고서가 중요하냐? 여기에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개념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유엔에서 SDG라고 그런 또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었죠. 이 당시 이제 그 브루틀란트 보고서에서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현 세대,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의 그 개념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그 욕구를 충족하는, 이걸 이제 지속가능 발전으로 개념으로 잡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미래 세대 필요고 또 어디까지가 현 세대 욕구인지를 뭔가 이제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속가능이라는 문제는 물론 뭐 현 세대가 미래에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좋은 환경에서 또 뭐 편리하고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는 결국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세대 간 정의 실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와 있습니다. 유엔도 그렇고요, 유네스코도 그렇고 뭐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또 관련 뭐 헌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죠. 지난 정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연금 개혁을 시도하면서 미래 세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슬라이드 보시면 공무원 연금 개혁 해놓고 어떤 그 문구가 붙어 있냐면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 세대가 원망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때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시고요. 특히 그 인구 구조 변화가 저는 이 세대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세대 간 형평성을 왜곡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 변화는요, 주로 뭐 저출산, 고령화, 외국 인구 유입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다른 나라와 그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저 수준의 그런 출산율,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입니다. 일본이나 이 서구의 선진국보다 2배, 3배, 4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처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고령화는 우리 앞에 성큼 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아마 뭐 언론 뭐 뉴스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그 출생아와 이제 그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69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 한 97만 명 정도 출생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70년하고 71년도에 100만 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제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숫자의 출생아들인데 작년에 2020년이죠. 그 출생아 수가 한 27만 7천 명 정도,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0.84, 역대 또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에 비해서 작년의 출생아들은 이제 4분의 1토막이 난 거죠. 예. 그런데 저기 그 그래프 보시면 80년대 중반에 좀 움푹 들어간 모양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려면 합계 출산율이 2.1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8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6,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이 정책 당국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죠. 이게 왜 갑자기 출산율이 떨어지지?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한쪽에서는 이거 구조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저출산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를 하고 그때 뭔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기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출산율 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우리나라 그 가족계획 그 캠페인인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둘도 많다. 이런 표현가 이걸 좀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저는 당시 좀 우리나라의 그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좀 근시안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년도 안 돼서 산하 제한 정책에서 우리나라 출산 제고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시기가 된 상태에서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저출산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령화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2017년도에 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아마 2025년이나 26년 정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14%가 넘으면 이제 고령 사회, 그다음에 21%가 넘어가는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65세 이상 인구가 4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시죠. 그 고령화도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를 이제 유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이 고령자의 초고령화 현상도 우리가 맞닥뜨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고령자를 뭐 80세 이상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85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 이제 빨간 그 글씨로 숫자를 지금 적어놨는데 저게 우리나라의 지금 80세 이상의 지금 초고령자 숫자입니다. 2020년에 한 200만 정도 되시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278만, 2040년이 되면 480만,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690만, 이게 2060년이 넘어가면 이거 거의 700만이 넘어갑니다. 65세 이상이 아니라 80세 이상의 인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고령화도 뭐 여러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만 초고령화, 그러니까 초고령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아마 생각이 드시겠지만 바로 의료비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그 고령자분들이 1년에 쓰는 의료비에 비해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거의 2배 이상 의료비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5세 이상에 비해 8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1년에 쓰는 의료비는 거의 4배 이상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의료비에 대한 뭔가 우리가 그 완화, 저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그 의료 재정난에 이제 우리가 당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구 구조 변화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 인구의 증가죠. 국내 체류 외국인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대로 계속 추세가 지속이 된다. 뭔가 우리가 특단의 정책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205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0% 정도가 외국 태생의 인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전체 인구 가운데 5% 정도가 외국인일 경우 우리 이제 담나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10% 정도가 될 경우는 본격적인 이제 이민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분포도 뭐 지금까지는 이 경기도 일대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농어촌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진출하죠. 그쪽도 지금 사실 그 일선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제 결혼 등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 또는 어촌 지역의 외국인들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그 위험한 우려를 자아내는 상당히 좀 도전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또 내수 시장이 줄어들고 또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경제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악화 또는 뭐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지금은 5명의 현역 세대가 1명의 그 노령 세대를 부양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5대1의 구조인데 이게 2050년이 되면요, 1명의 현역 세대가 1명의 고령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그만큼 이제 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자녀 세대 또는 손녀 세대는요, 굉장히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힘들게 번 돈을 고령 세대를 이제 부양하는데 써야 되는. 당연히 이제 세대 간의 이제 갈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국내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두려움의 그런 정서로 인하여는 이 제노포비아가 사실 광범위하게 확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종 또는 뭐 민족, 문화 간의 갈등도 경험하게 됨으로써 사회 통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벌써 그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먼저 이 지역 차원에서 일본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12년에서 한 15년 정도 앞서서 인구 구조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그 일본의 이제 지역 소멸이 되면서 특히 젊은 층은 많이 사라지고 또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가보면 대형마트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이마트라든가 뭐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마트. 그 대신 소규모의 이제 구멍가게들이 이제 많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들은 이제 쇼핑 약자고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끌고 가서 물건을 많이 사서 이제 차 트렁크에다 넣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형 마트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유통 소멸이 쇠퇴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지방 그 자치단체 세수도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령화로 인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거는 적어진 반면에 또 이 사회보장 지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재정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인프라의 유효합니다. 예전에 인구가 많았을 시절에는 당연히 뭐 버스 노선이라든가 뭐 철도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돼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줄어들고 또 이 고령자들의 그런 그 이동이 줄어들면서 뭐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이나 뭐 전철 노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없는 도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뭔가 지역 차원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 만들고 공항 만들고 이제 지역의 인프라를 계속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뭔가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나 또는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제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저기 그 노년 부양비하고 지금 노령화 지수를 지금 나타낸 건데 노년 그 부양비는요 고령자 대비 그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0세에서 14세 유아의 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이런 그 고령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완만하게 진행됐다면 2020년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피부로 점차 느끼게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 의무 지출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의무 지출이라는 거는 정부가 그냥 의무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또는 뭐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것도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그렇게 걱정할 수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증가의 추이보다 이 증가의 속도입니다. 사실 일본이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GDP 대비 한 220% 정도가 이제 부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국가 채무 증가 추이를 보면요. 일본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지금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GDP가 증가한다고 해서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을 키우는 그런 경제보다는 이제 질을 키우는 경제로 가야 된다. 인구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인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제가 108학번입니다. 제가 초중고 다닐 때 제가 그 학교에서 키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정하는데 67번, 68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6, 7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아마 지금 나와 계신 그 우리 젊은 세대는요, 이구제 수업, 콩나물 수업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였고, 그 대신 교육 인프라가 이제 적었기 때문에 교실을 이제 2번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반에 3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질적인 그런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삶의 지혜 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 수험생일 때 수험생 숫자가 12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비해서. 예.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고요. 예. 다음 넘어가 주시죠. 그다음에 또 그 환경론자들의 주장인데요.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뭐 환경 오염 문제, 이거 다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런 부분들도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그 중국이 석탄을 안 쓰니까 너무 공기가 쾌적하잖아요. 그리고 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적정 인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그다음에 남한 정도에서 봤을 때 딱 요 정도 사이즈면은 괜찮은 것 같다. 예, 적정 인구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학교마다 적정 인구의 그런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생태 환경론자들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 전체 한 2천만 정도가 가장 그 생태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인구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인구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남한만 봤을 때 한 3천만 정도가 적정하다. 어떤 측면에서?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예, 갈등이 또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근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좀 관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인구 정책이 너무 좀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시장이 줄어들고 부양비가 늘어나고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이 내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냐, 뭐 이런 인식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그 생태, 환경 생태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 좀 종합적으로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인구 정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다음 슬라이드는 계속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 주시고, 예, 인구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구, 저출산, 출산율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최소 한 30년에서 한 50년 정도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의 여러 경험적인 결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의 변화는요, 이 비가역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저출산 추세에 들어서게 되면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 어떤 정책도 획기적인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출산의 덫때문이라는 건데요. 한번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국가는요, 이 이상적인 가족 크기가 감소하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노동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이제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인구 정책의 한계형 문제점인데, 근데 이거는 뭐 꼭 인구 정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유사한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그런 문제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 관련해서 인구 정책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좀 구조적인 원인 중심에만 좀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회적이고 좀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정책의 대상으로 좀 편입을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그 프랑스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프랑스가 그 인구를 회복한 무슨 굉장히 성공적인 그 모델로 꼽히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의 인구 정책을 담당하신 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가 굉장히 인구 반등에, 인구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프랑스는 출산율을 회복한 게 아니라 단순히 출산율이 반등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가 이 출산 재고를 위해서 투자한 액수가 우리 돈으로 매년 50조, 그러니까 20년 동안 1000조를 투자를 했는데 출산율이 1.6에서 2.0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러한 많은 재원을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 왜냐?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그쪽에도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출산의 투자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 빨리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정부의 인구 정책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은 이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완화와 적응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제가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 같은 게 그런 케이스죠. 근데 앞으로는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그 전제로 해서 정치 체제도 그렇고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뭔가 시스템 전환을 하기 전에 최대한대로 출산율 떨어지는 것, 또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죠. 예, 저는 이 기술의 진보가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도할 때 효자가 고령자를 자식이 이제 이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자녀들이나 또는 젊은 세대가 이제 고령자들을 부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 자자 대신에 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전하면서 나이가 드시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총명하고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고령자가 돼서라도 충분히 건강하게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고령자들을 사회적인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산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앞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토픽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나갔는데 한 10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지 부분인데 다음 한번 보시죠. 요건 이제 연령대별 선거인 구성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5회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작년에 4.15 총선까지 연령대별 선거인 구성 변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대와 30대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60대 이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선거인 비율이 작년 4.15 선거에서 거의 28% 정도. 그리고 이 고령층일수록 숫자도 많지만 사실 투표 선거 참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사실 2012년 대선 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2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0명 정도를 인터뷰가 이제 설문을 해서 왜 투표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지선다형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이유가 내가 투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20대 청년들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숫자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적고 또 투표율도 낮기 때문에 가서 뭐 자기가 원하는 그 후보를 찍어도 결국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원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해지는 이제 그런 뭔가 현상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일본은 이미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가 진행이 됐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에 전체 유권자 수 가운데 60대 이상의 유권자 수가 38%, 아마 지금은 40%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45%, 그다음에 2050년이 되면 이제 5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구 추계를 가지고 저희 그 미래 전체 이제 유권자 고령 유권자 수 비율을 한번 저도 상정을 해봤는데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60세 이상의 그 고령 유권자 수가 한 40%, 그다음에 2050년이 되면 50%가 이제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정치권은 국민 전체나 또는 이 청년이나 미래 세대보다는 결국은 실버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높은 그런 세대의 우호적인 정책이나 정치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버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래의 20대와 30대는 정치적인 소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에브람 링컨의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을 좀 가져와서 미래 민주주의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의 정치, 즉 그 실버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그 세대 간 대결, 그러니까 투표, 선거 대결이 극명하게 드러난 케이스가 얼마 전 치러진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요, 이 EU 안에 잔류하기를 원했고, 고령 세대는 탈퇴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게 그 투표에서도 나타났죠.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도 고령 세대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 또는 투표에서 청년 세대가 밀리고 고령 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좀 이 세대 간 형평성 지수라는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의 그 필요와 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의 개발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중장기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근거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뭐 환경이라든가 기후, 재정에서 미래 세대 권익보호 정도를 수치화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도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미 그 독일의 그 민간 싱크탱크 베델스만에서는요, 이 사회정의 지수 하위 지표로 세대 간 형평성 지수를 이미 개발을 해서 OECD 국가들 간의 그 뭔가 순위를 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선행형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적인 좀 특성에 부합하는 세대 간 형평성 지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 문제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사실 그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요, 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헌법에 그 개정의 기회가 있을 때 세대 간의 그 형평성 문제를 항상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독일 헌법 제 115조 2항입니다. 이 2000년대 중반에 독일이 이제 그 개헌을 하면서 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가의 채무 한계를 정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 안에는요, 국가가 질 수 있는 채무의 한계를 107%인가 GDP 대비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제 구속하는 그런 효력을 가질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사회 부분인데, 이건 좀 내용이 길어서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사례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실 노르웨이가 사회보장도 잘 돼 있고 굉장히 그 복지가 잘 되는 나라 중 하나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르웨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요즘 좀 석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좀 한 8만, 9만 불 정도 하는데 사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어업이 주력 산업이었는데 그 1960년대 후반에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근데 노르웨이의 국민들이 참 현명한 게 이 석유 개발로 인해 나오는 그런 그 수익들이 이 현 세대만 그 수익이나 부를 향유할 것이 아니라 이 부가 미래 세대 똑같이 향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소위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그 석유 기금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금이 한 1,000조 정도, 아마 세계 3대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 석유가 고갈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가지고 노르웨이의 미래 세대는 지금의 노르웨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 재정이 아무리 어려울 때더라도 만약 이 기금을 갖다 손을 대려면 국회 승인이 있어야만 기금을 손을 댈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좀 제안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좀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국부펀드나 이제 기금 같은 거를 한번 좀 그 고민하고 조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좀 구상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입법부 내에 소위 그 일종의 뭐 특위 또는 상설위원회 형태로 미래세대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헝가리에 있고 또 스코틀랜드 위원회 안에 미래세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요. 현 세대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미래세대 입장에서 미래세대 대리인의 입장으로서 일종의 법안을 평가하고 또 입법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그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건데 뭐 일단 선거 투표 연령을 이제 높이는 방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발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현행 그 지역 기반의 선거구 제도를 연령 세대 기반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대, 30대가 청년부, 40대, 50대가 중년부, 60대 이상이 노년부. 그래서 각각의 선거구에서 100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은 이 세대 간의 그런 형평성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변하고 싶다. 그럼 그쪽 선거구 와서 입후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70이 넘더라도 20대, 30대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그럼 그 선거구 가서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만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정치권에서 한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뭐 투표 연령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뭐 부모가 한 표를 대신 행사해주는 뭐 대민의 투표법도 있고 또 이 고령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20대, 30대인데 그 투표권 가중치를 부여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가 한 표면요 20대, 30대는 1.3표, 4표 이렇게 가중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자체를 위배하는 거. 이름이 투표제도. 그런데 사실 이 민주주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선거권과 투표권 개혁의 역사입니다. 사실 1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21세기의 백인 남성, 그것도 성인, 그 세금을 내는 사람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도 꽤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대표되지 않는, 대표할 수 없는 이 미래 세대의 그런 대표성을 어떻게 좀 현실 정치에 좀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저는 그 향후 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예, 뭐 요약은요. 지금 빨간 글씨로 된 거는 현재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구상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그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미국의 부통령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저분이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Future generation whisper while the present generation shout.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현재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그냥 속삭임 같은 그런 얘기지만 현 세대는 굉장히 소리가 크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구조적인 딜레마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존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의 공식적인 제도들은 현 세대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통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받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나 정책에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소통 구조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 미성년자의 그 미래 세대의 목소리와 이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들 미래 세대를 대표할 것인가? 그래도 20대들은요, 자기들의 그런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미성년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은 뭔가 누군가가 이를 대리해 줘야죠. 옹부스만 형태로. 그래서 현 세대 누가 이들 대신해서 대표성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해줄까? 이런 부분도 사실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의 애매함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의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딜레마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요. 구조적 딜레마인데요. 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요. 하나의 뭔가 정책이나 이제 개혁을 수반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부딪힙니다. 특히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정책의 개혁의 복잡성과 또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정당 간 경쟁 구조가 심하다던가 또 이념적인 양극화 수준이 높다라든가 또는 이 사회적인 신뢰와 호혜성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뭔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예,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입법부를 향한 몇 가지 제안을 한 건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미래세대 기본법 제정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야 의원들 20분이 이제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채택이 되진 않았습니다. 채택이 되진 않았는데 기존에 지속가능 발전법,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본법으로 뭔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법을 제정하는 건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언적인 성격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혹시 개헌의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세대 간의 형평성과 좀 미래 세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헌법 안에 마련해서 한 세대의 좀 독재를 좀 금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예.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한 미국 하와이 대학의 미래학자는 미래 세대는 우리의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약용 선생이 이제 우리나라 속담집을 모아서 편찬한 이담 속찬에 보면요 저런 얘기가 나와요. 농부 아삼 칭벌 종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 우리 조상님들은 당장 자기가 굶더라도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배고 죽을지언정 미래 세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DNA 안에 이런 조상님들의 마음이 남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세대의 이런 권익 또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 모임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길 또 기대하고요. 또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이 이런 모임과 활동에 좀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